어서 오세요. 여기는 솔박 채널. 저는 박솔입니다. 오늘도 한 조각의 독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돈입니다. 돈. 어제 제 카드 값을 내는 날입니다. 소득은 줄어만 가는데 내 낭비벽은 늘어만 가고, 그리하여 이렇게 숭구리당당 숭당당 이렇게 여기저기 맞춰서 간신히 이번 달도 메꿨습니다만, 돌아오면서 돈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저는 돈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다 보면 두 가지 작품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데, 월든하고 이 죄와 벌이거든요. 월든은 지난번 영상에서 잠깐 다뤘었는데, 죄와 벌 요것도 한번 다뤄보자 해서 이번 주는 죄와 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을 처음 접한 건 아마 중학교에서 이렇게 고등학교 넘어가는 그 정도 시기쯤이었던 것 같은데, 앞부분을 읽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내 마음이랑 너무 똑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전날 만화방에 너무 가고 싶은데 엄마한테 돈을 달라고 했더니 엄마가 안 주셨어요. 근데 화장대 위에 아마도 엄마가 장 보고 나서 남았던 잔돈을 이렇게 얹어 놓은 것 같은데, 그 잔돈이 화장대 위에 있었거든요. 그 돈을 움켜쥐고 엄마가 부엌에서 일하는데 소리를 죽여가며 빠져나와서 만화방을 갔던 기억이 있었던 터라 아마도 너무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앞부분에 이제 주인공이 방세를 못 내갖고 이렇게 몰래 나온 장면이 시작이거든요. 그랬었고, 두 번째로 다시 한번 이제 러시아 문학 자체의 흥미를 느낀 건 텔레비전 강연을 우연히 봤어요. 근데 서경중 교수라는 분이 나와서 강연을 하는데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러시아 문학 쪽에서는 대단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첫 번째 장벽이 굉장히 이름이 어렵잖아요. 무슨 어쩌고저쩌고 코프리마르 미알바 이렇게 그 장벽만 넘어가면 아주 재밌는 스토리 라인과 또 생각해 볼 게 많은 작품들이 러시아에 많다. 그래서 한 3년 이상 되는 것 같은데 교보문고에 책 보러 갔다가 이 책을 구입하게 됐어요. 지금도 아주 엄청 재밌게 읽고 있거든요. 도스토옙스키 돈을 위해 펜을 들다. 요거를 읽고 그 죄와 벌 말고 다른 작품들도 이제 흥미를 갖게 됐는데요. 작품을 썼을 때 어떤 도스토옙스키의 상태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또 그 작품에서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서 보면서 생각하면서 읽으면 더 재밌을 거라든지, 이 책도 아주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이 책에 의하면 도스토옙스키 하면 3가지 키워드를 들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가난, 두 번째가 낭비벽, 그리고 세 번째가 도박인데요. 이 부분도 나랑 똑같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낭비 심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늘 돈이 없거든요. 돈을 지나치게 이렇게 외면한다? 도박은 아니지만 중독, 쇼핑 중독, 달달구리한 거 그만 먹어야 되는데 계속 먹고 있고. 공감이 어마어마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작품들을 읽으면서 이 책이 그 작품들을 입문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읽어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자, 일단 낭독하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주인공 만나보러 가시죠. 7월 초, 무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 저녁 무렵, 한 청년이 뒷골목 사골세 방에서 나와 내키지 않는 발걸음으로 천천히 K다리 쪽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그는 다행히도 계단에서 주인 아주머니를 만나지 않고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그의 방은 5층 건물의 지붕 밑에 있는 방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두침침한 다락 같은 것이었다. 더구나 계단 바로 밑에 안주인이 거처하는 방이라서 청년은 외출할 때마다 싫어도 그 옆을 지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그 청년은 그 옆을 지날 때마다 주눅이 들고 그것이 자기 스스로도 부끄러워서 상을 찌푸렸다. 주인 아주머니에게는 약간의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얼굴을 맞대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다. 그는 분명히 가난에 쪼들리고 있었으나 요즘에 와서는 그런 가난에 빠진 생활마저 전혀 개의치 않고 있었다. 아르바이트를 할 마음도 없어졌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말았다. 그래서 설사 하숙집 안주인이 나쁜 마음으로 무엇을 꾸미고 있다 하더라도 무서울 것이 없었다. 다만 계단 중간에서 안주인한테 붙들려 아무 관계도 없는 시시한 이야기나 빚독촉이라도 받게 되면 자기 스스로도 이것저것 변명하느라 혼이 나든지 비일든지 하느니보다는 들키지 않고 밖으로 나오는 것이 훨씬 편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해서 밖으로 나오긴 했지만 빚이 있다고 하더라도 안주인하고의 대면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자신이 스스로도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그만한 큰일을 해치우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그런 하찮은 일로 쫄쫄매다니. 그는 기묘한 엷은 웃음을 띠면서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 인간이란 모든 것을 손아귀에 넣고 있으면서도 겁을 집어먹고 있기 때문에 뻔히 알면서도 그 모든 것을 잃고 만단 말이야. 이것은 틀림없는 원리가 아닌가. 대체로 인간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단 말인가. 새로운 한 발자국? 새로운 자기 스스로의 언동? 이런 것들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나는 너무 말이 많은 사람이구나. 너무 말이 많으니까 아무 일도 안 하는 거다. 아니다. 아무 일도 않고 있으니까 너무 수다스럽게 되는 건가? 이런 수다스러운 버릇이 생긴 것도 내가 지난 한 달 동안 방 안에만 틀어박혀서 생각하는 일, 되먹지도 않은 도깨비 같은 일을 공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는 지금 무슨 일로 밖으로 나왔단 말인가? 도대체 내가 그런 일을 해치울 수 있을까?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진실된 얘기일까? 집어치워라. 뭐가 진실된 얘기란 말이냐. 그저 공상 따위를 가지고 자위를 하고 있지 않은가. 장난이었어. 그래. 장난이라는 것이 꼭 맞는 것 같구나. 거리는 몸이 나른해지도록 더웠다. 더구나 시내인 이 근처에는 특히 많이 있는 값싼 선술집에서 흘러나오는 악취와 휴일도 아닌데 끊임없이 부딪히는 술 취한 무리들로 더욱 우울하게 만들고 있었다. 치미는 것 같은 혐오감이 잠깐 창백한 청년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는 보기 드문 미남자로 검고 아름다운 눈에다 밤색 머리카락을 가진 준키보다 약간 큰 날씬한 몸매를 하고 있었다. 그는 일종의 망상에 빠진 것처럼 주위에 눈길을 돌리지 않고 또 그런 기색도 없이 걸어갔다. 그는 몹시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런 것이 습관처럼 되어버린 남자라도 낮부터 그런 누더기 옷을 걸치고 거리로 나온다는 것은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을 것이다. 길은 얼마 멀지 않았다. 그는 자기가 살고 있는 건물의 입구에서 이곳까지
몇 발자국인가도 알고 있는 것이다. 꼭 730보인 것이다. 언젠가 어느 정도 공상에 이미 열이 오르기 시작했을 무렵 한번 재본 것이다. 읽고 그는 가슴을 설레이고 몸의 전율을 느끼면서 한쪽의 벽이 시궁창으로 면하고 또 한쪽이 길거리에 접하고 있는 굉장히 큰 집으로 다가갔다. 이 집은 전부가 작은 세 방으로 나누어져 있고 양복점이나 자물쇠 만드는 집의 직공이나 요리 만드는 여자, 각양각색의 독일인, 창부, 관리 같은 온갖 직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2개밖에 없는 문으로는 항상 출입하는 사람들로 법석이었고 수위도 서너 명이 있었지만 청년은 그중 어느 한 사람도 만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기면서 문을 빠져나가서는 곧장 눈에 띄지 않게 오른쪽 계단 입구로 미끄러지듯 들어갔다. 뒤편에 있는 어둡고 좁은 계단이었으나 그런 것은 이미 다 연구를 해놓은 다음이었고 오히려 그런 상황이 마음에 들었다. 이런 어둠 속이라면 호기심이 많은 눈초리도 위험치 않다고 생각이 들었다. 지금부터 이렇게 겁을 먹고 있다면 정말로 그 큰 일을 실행할 단계에 가서는 어떻게 할 작정인가? 4층의 계단을 올라가면서 그는 문득 이렇게 생각해 보았다. 그런데 그때 마침 군인 출신의 이삿짐 나르는 사람들이 그의 길을 막아섰다. 4층 어느 집에 이삿짐을 나르고 있는 것 같았다. 이 건물의 어느 방에는 가족을 거느린 독일 관리가 살고 있었다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아, 그렇다면 그 독일 관리가 이사를 가는구나. 자, 그렇다면 이건 정말 잘된 일인데? 당분간은 노파 한 사람만 살게 되겠군.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서. 그는 다시 이렇게 생각하면서 노파가 사는 집의 초인종을 눌렀다. 노쇠가 아니고 양철로 만든 것과 같은 초인종 소리가 약하게 울렸다. 이런 건물에는 대개 이 같은 초인종이 붙어 있는 것이었다. 그 청년은 이런 초인종 소리를 벌써 잊고 있었는데 지금 그 독특한 소리를 듣는 순간 문득 어떤 생각을 상기하게 되었고 분명 눈앞에서 아른거렸다. 그는 섬뜩했다. 그전과 달라서 신경이 극도로 약해진 것이다. 잠시 있다가 문이 약간 열리고 그 틈새로 이 집 안주인이 얼굴을 내밀면서 귀찮은 듯이 찾아온 손님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번쩍번쩍 빛나는 작은 눈만이 보였다. 안심한 듯 그녀는 문을 활짝 열었다. 청년은 문지방을 넘어서 판자벽으로 된 어두컴컴한 현관으로 들어섰다. 칸막이를 한 구석에는 부엌으로 되어 있었다. 그녀는 카랑카랑한 작은 몸집의 노파로 나이가 60세 정도는 되었을까. 심술궂은 눈초리와 날카롭게 뾰족한 매부리코를 하고 있었고 머리에는 아무것도 쓰고 있지 않았다. 그렇게 흰 머리카락이 눈에 띄지 않는 아마 색깔의 머리에는 기름이 잔뜩 발라져 있었다. 닭다리 모양의 가느다란 목에는 플란넷의 누더기 천이 감겨져 있었고 어깨에는 이 더위에도 누렇게 달고 다른 모피로 만든 웃옷을 걸치고 있었다. 노파는
그칠 새 없이 기침을 하고 있었다. 아마 그 청년이 특별한 눈초리로 그녀를 보았는지 노파의 눈에도 처음 보았을 때와 같은 귀찮은 듯한 표정이 잠깐 스치고 지나갔다. 저 라스콜리니코프라는 학생입니다. 한 달 전에 한번 왔었잖아요. 청년은 좀 더 상냥해야겠다는 듯이 가볍게 머리를 숙이면서 이렇게 말했다.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고 말고요. 당신이 왔던 것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여전히 청년의 얼굴에서 떼지 않으면서 그 노파는 분명히 대답했다. 그런데 오늘도 또 그 일로 해서. 라스콜리니코프는 노파가 뜻하지도 않게 의심이 많은 것에 놀라면서 주저주저하며 말을 계속했다. 아니다. 어쩌면 이 노파는 항상 그런 모양인 것 같은데 지난번에는 내가 미처 몰랐었을지도 몰라. 그는 그렇게 생각하니 불쾌한 느낌이 들었다. 노파는 무언가 생각을 하는 듯 잠시 아무 말이 없다가 이윽고 옆으로 조금 비켜서면서 안에 있는 문을 가리키며 찾아온 손님에게 이렇게 말했다. 들어오시오. 청년이 안내된 곳은 작은 방이었다. 아마 그때도 이렇게 햇살이 밝게 비쳤겠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라스콜리니코프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는 재빨리 시선을 방 안으로 돌리면서 실내의 여러 가지 배치 상황을 관찰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것을 머릿속에다 기억하려고 했다. 한쪽 구석에는 등잔불이 하나 작은 성상 앞에 켜져 있었다. 그 모든 것이 청소가 잘 되어 있어서 가구도 마룻바닥도 윤이 나도록 다 끼어 번쩍번쩍 빛나고 있었다. 청년은 생각했다. 심술궂은 늙은 과부 집은 언제나 이렇게 깨끗한 거야? 그런데 찾아온 용건은? 방에 들어가자 노파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청년 앞에 버티고 서서 그의 얼굴을 쳐다보고 거친 어조로 물었다. 저당 잡힐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는 낡고 납작한 허은 시계를 호주머니 속에서 꺼냈다. 뒷면에는 지구가 그려져 있고 줄은 쇠줄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전에 것이 이미 기한이 됐어요. 잡힌 지 꼭 한 달이 되니까. 그럼 나중에 한 달치 이자를 드리겠으니 조금만 더 연기해 주세요. 글쎄, 기다리는 건 뭐 팔아버리는 건 그건 내 마음대로지만 이 시계를 좀 잘 봐주세요. 항상 이따위 하찮은 물건만 가지고 오는구만. 이런 것은 값이 나가지 않아요. 먼저 번 것의 가락지는 2루블 주었지만 그것도 보석상에 가지고 가면 1루블 반으로 신상을 살 수가 있단 말이야. 4루블만 빌려주세요. 그 시계는 아버지 것이니까 꼭 찾아가겠어요. 그리고 곧 돈이 생깁니다. 1루블 반. 이자는 선불이고. 그래도 좋다면. 1루블 반? 하고 청년은 소리쳤다. 자, 학생 좋을 대로 해요. 이렇게 말하면서 노파는 청년 앞으로 내밀었다. 청년은 그것을 도로 받아들고 홧김에 그대로 나올까 생각했으나
이 이상 어디로 갈 목적도 없고 또 이곳에 온 목적은 달리 있었던 것을 생각하자 곧 마음을 다시 먹었다. 그럼 빌려 주십시오. 그는 내뱉듯이 말했다. 노파는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열쇠를 찾아 커튼으로 가리워진 다음 방으로 건너갔다. 홀로 방 한가운데 남게 되자 청년은 열심히 귀를 기울이면서 생각에 몰두했다. 옷장 자물쇠를 여는 소리가 들렸다. 반드시 윗서랍일 거야 라고 그는 생각했다. 열쇠는 오른쪽 호주머니에 넣어두었다. 철사 고리에다 다발로 만들어서. 그런데 다른 것보다 3배나 큰 것들이 하나 있었는데 물론 그것은 옷장 열쇠가 아닐 거야. 그렇다면 어딘가에 손귀짝이나 트렁크가 있을 거야. 이건 재밌는데? 트렁크 열쇠는 되게 그런 모양으로 생겼거든. 그렇지만 이 무슨 흉측한 생각을. 노파가 돌아왔다. 자, 그럼 학생, 한 달에 1루블의 이자를 10코페니카로 치고 1루블 반이니까 15코페니카하고 한 달치 이자를 먼저 빼요. 그리고 전번에 2루블도 같은 비율로 치면 20코페니카, 전부 합치면 35코페니카. 그러니까 그 시계를 잡히고 지금 당신이 받을 돈은 1루블 15코페니카라는 계산이 되는 거야. 자, 받아요. 뭐라고요? 지금 받아갈 돈이 1루블 15코페니카 뿐이라고요? 그래요. 청년은 별로 말대꾸도 하지 않고 돈을 받았다. 어쩌면 2, 3일 후에 또 하나 가지고 올지도 몰라요. 은으로 만든 멋진 담배 케이스. 친구한테 도로 찾은 즉시로. 그는 더둥거리다가 입을 다물고 말았다. 그건 그때 가서 이야기하고. 그럼 또 오겠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언제고 혼자 계신 건가요? 동생은 현관 쪽으로 나오면서 그는 될 수 있는 대로 태연하게 굴며 이렇게 물었다. 학생, 동생한테 무슨 용건이라도 있어요? 무슨 용건? 아니, 별로 그저 물어본 것 뿐이에요. 그걸 가지고 뭘 그렇게.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알료나 이바노브나. 라스콜리니코프는 당황하면서 밖으로 뛰어나왔다. 겨우 이 거리로 나오자 그는 갑자기 이렇게 소리쳤다. 이게 얼마나 싫은 일이냐. 정말로 내가 도대체. 아니, 이건 어리석은 넌센스인 거야. 하고 그는 분명하게 말했다. 그런 무서운 일이 잘도 내 머리에 떠올랐구나. 무엇보다도 더럽고 치사하고 불결하지 않은가. 내가 꼬박 한 달 동안이나 그런 생각을 하다니. 더럽다. 더러워. 그러나 그는 자기의 흥분된 마음을 소리치는 것으로 전부 표현할 수는 없었다. 겨우 제정신이 든 것은 다음번 큰 길가로 나오고 난 후부터였다. 사방을 둘러보니 어느 술집 바로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 그 술집은 보도에서 계단으로 내려가 지하로 들어가게 돼 있었다. 그는
어두침침하고 지저분한 한쪽 구석으로 가서 찐득찐득한 작은 탁자 앞에 자리를 잡고서는 맥주를 주문하고 단숨에 첫 잔을 비웠다. 낭독 들으셨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 결국은 이 전당포 노파를 살해하죠. 그리고 그 노파를 보러 온 그의 여동생도 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범죄자가 되는데요. 그 고통과 또 고독과 자유스럽지 못한 이런 방황하는 생활을 하다가 소녀라는 매춘부 소녀를 만나고 또 포르필이라는 판사의 살인 고백을 종용받게 되고 결국은 자기가 살인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시베리아로 유형을 가게 되고 거기서 구원을 받는다. 스토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비평가들이 라스콜리니코프의 범죄를 이념과 사상의 결부에서 많이 이제 평가를 내렸다고 하는데 이 서경준 교수는 범죄의 입장에서 보면은 돈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국 돈의 심리학, 돈의 해부학, 또 돈의 철학 이런 작가의 빛나는 통찰력이 숨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스토옙스키는 평생 돈에 쫓기면서 살았는데요. 그는 돈에 대해서 정말 잘 아는 거죠. 등장인물들도 돈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성격이 많이 드러나거든요. 그 부분도 재미가 있어요. 서경준 교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죄와 벌에 나오는 인물들은 모두 다 사고 판다. 옷까지도 사고 팔고 또 노동도 사고 팔고 육체도 사고 팔고 심지어는 영혼까지 팔고 사게 되는데요. 도대체 인간은 이 매매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는 있는 것인가? 이런 인생의 큰 철학적인 화두를 던지기도 해요. 돈이 얼마나 중요한 인간관계의 어떤 고리인지 도스토옙스키의 많은 작품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그 맥락을 이어가고 있다고 해요. 요즘 유튜브에 그 영상들 보면 돈에 관한 영상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돈 이렇게 하면 벌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돈 못 벌어. 그럼 많이 큰 돈을 벌어봤다. 여러 가지들. 참 인간과 돈은 뗄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거는 사실인 것 같다. 나도 돈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자세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 매번 생각하는 거지만 또 한 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돈을 좀 외면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방치하는 스타일. 그거 제일 안 좋은데, 그죠? 또 서경준 교수의 책도 그렇고 죄와 벌도 그렇고 읽고 나서 머리에 남는 한 구절은 이런 부분이에요. 가난이 극한에 이르면 돈의 가치는 희미해진다. 그리고 처절한 소비는 옹색한 가난보다 보는 이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한다. 오늘도 저의 처절한 소비를 돌아보면서 반성하게 됩니다. 마음이 허할 땐 한 조각의 독서 꺼내서 먹어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올게요.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